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자, 제가 부동산에 관련돼서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죠. 특히 세금 부분이 그래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셔봤어요. 제네스 방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뭐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죠. 네,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호수파파 채널 구독자분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닉네임 제네시스 박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사람이고요. 평범한 직장인에서 지금은 좀 부동산 절세 관련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일반 개인입니다. 유용한 정보를 많이 드려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채널의 역사상 첫 초대 손님입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제가 제네스 방님의 알차고 참된 지식을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제 쏙쏙 빼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괜찮으시죠? 물론입니다. 네. 뭐 바로 질문 드려볼까요? 네. 너무 훅 들어가는 거 아니죠? 괜찮아요. 네. 정부가 이제 바뀐 지 1년이 좀 넘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변화가 있는데 상반기에도 많은 정책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요것만큼은 좀 짚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 좀 몇 가지 조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지난번 7월 4일 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어요. 예, 나왔죠. 세금 관련해서는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차지하고서 그 외에 바뀐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사면은 처음 샀을 때 이제 취득세 나오고,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나오고, 그리고 팔면 이제 양도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좀 구분해가지고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좋은 건 뭐냐면 원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세만 있었어요. 취득, 보유, 양도 이제 전부 다 일시적 2주택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면 1주택인 걸로 봐서 이제 종부세 혜택을 주는 거죠. 아직 좀 세금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주택이 2개다. 그러면 내가 처음 산 게 1번, 그 다음 산 게 2번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1번을 어차피 2번 사고 나서 3년 안에 뭔가 처분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내가 1번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샀는데 지금은 비조정인 예를 들어서 서울 강동을 해봅시다. 강동을 내가 2번을 산 거예요. 그럼 그대로 놔두면 취득세 8%잖아요. 그런데 2번이 비록 조정에서 비조정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놔두면 8%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종전주택을 내가 3년 안에 팔면 이거 내가 취득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환급을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고 넘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세무당국에서 알아서 챙겨주진 않죠? 아니, 절대 그렇지 않죠. 알아야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말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하고 나중주택 1년 후 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취득세하고 종부세는 그 텀이 없어요.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뭐 한 3개월 안에 2번 주택을 사버렸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 8%를 취득세를 맞았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2월 28일 날 시행령 개정되면서 처분기한이 3년 늘어났거든요. 그럼 아직 3년이 안 된 경우는 종전주택 팔면 취득세 돌려받아서 8%가 아니라 뭐 1에서 3%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매가만 10억만 잡아도요. 취득세 5% 차이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걸 모르셔서 아직 환급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혹시 내가 유사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취득세는 물건지 관할 지자체, 뭐 시청이나 구청, 나머지 종부세나 양도세, 비과세는 관할 세무서. 그래서 그쪽에다가 문의를 하시면은 그래도 이제 알려주시겠죠. 굉장히 꿀정보인 것 같아요. 사실 비과세 관련해서는 보통 양도세에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취득세에서는 사실 비과세 부분을 크게 사실 저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원래 일시적 2주택 혜택이 양도세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년 8월 달에 이제 지방세법 개정이 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하다 보니까 예외적인 사항들을 좀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도 이제 일시적 2주택이 나온 거고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나서 종부세도 이제 일시적 2주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죠. 당장 처분하려고 하는데 안 팔려서 그렇다. 취지에 맞춰보면은 종부세, 사실 취득세 다 같이 유예를 좀 해주거나 감면을 해줘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좀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죠. 그게 세법이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양도세에서는 요 논리로 계산을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보유세하고 취득세에서는 또 다르게 계산을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고 그럼 취득세에서는 좀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년에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뭐가 떨어지냐면 주택의 공시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데 얘가 떨어지니까 이 공시가격 자체가 떨어지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 기준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려가는 거고요. 특히 다주택자, 고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데 이 종부세가 꽤 많이 떨어질 거예요. 종부세 때문에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종부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사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작년에 한번 내렸고 올해 이제 상반기에 그 공시가를 한번 내렸잖아요. 사실 뭐 거의 폭탄 수준이다 할 정도로 내렸는데 올해는 종부세나 이제 보유세 관련해서 좀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편해지지 않을까. 무조건 내려가요. 무조건 내려가는 게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다 내려갔어요. 일단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8.63% 내려갔고 맞아요. 그 다음에 공제금액이 무려 10몇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게 이제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갔고요. 1세대 주택 단독명의는 11억에서 12억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최근까지도 결정이 안 되는데 이번에 나온 경제정책 방향 보니까 작년 수준 60% 유지. 그럼 이제 가장 최저 수준이거든요. 60에서 100 사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내려갔고 세율도 중과세율이 좀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이 이렇게 내려가면 종부세는 무조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 대치동에 있는 그거랑 이제 마포 레미안 프루죠 마레프 두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작년에는 5천만 원 넘게 보유세가 나왔거든요. 올해는 예상이 1,500 정도. 엄청나게 떨어지네요. 대략 한 70%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 비슷한 케이스들 다 그 정도 떨어져요. 일단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90%. 과거에 95까지 가서 95까지 100까지 갈 뻔했었죠. 그렇죠.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면서 사실 이게 세금이 더블이 아니라 따따블로 사실 올라갔다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게 지금 그 요소들을 다 낮추고 있다 보니까 세금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는 이제 올해부터는 분명히 체감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유세가 줄어드니까 일단 한숨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제 보유 매도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지금 일단 보유세에서 좀 한숨 돌리게 됐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팔거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또 이제 성급하게 또 매수에도 취득세 중과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득세 받고 보유세 받잖아요. 그럼 이제 양도 단계. 양도 단계에서 가장 좋은 절세법이 비과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과세가 사실 어렵잖아요, 비과세가. 이제 많이 쉬워졌어요. 그래요? 이제는 많이 쉬워졌어요. 특히 이제 우리 그 비과세를 이렇게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게 이제 보유기간 재산정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2년 더 있어야 된다. 이거였는데 이게 22년 5월 10일부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양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원칙은 양도 당시에 내가 비과세 요건 갖췄다면 취득일로 따져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2년 보유 또는 거주했다면 비과세가 곧바로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응용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뿐만 아니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주택이 있다. 아니면 더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내가 3주택에서 하나 없으면 2개가 남잖아요. 그 2개가 만약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돼버린다. 그럼 비과세 돼버려야지. 추가로 2년 더 있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좀 약간 고만고만한 것들이다. 그럼 차라리 이때 내가 비과세 전략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도를 하고 매수자를 찾아서 그리고 나서 그걸 내가 좀 필요한 자금 활용하거나 아니면 좀 똘똘한 걸로 갈아탈 수 있는. 물론 이제 안 팔아야 되는 물건이면 그거 파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각 단계별로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 중과 완화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추가 매수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은 여전히 많이 못 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심지 인기 있는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양극화가. 그렇기 때문에 뭐 다 남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데 나만 이렇게 좀 너무 외곽으로 가거나 좀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보유세에 관련돼서는 아직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 전략을 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추후의 변동사항을 지켜보시면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지금 이제 가질 수 있게 됐다. 지금 7월 4일날 나온 정책을 보면은 이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많이 빠져 있던데 이 부분도 좀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7월 4일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경제 정책 방향이니까 전 국가를 다 아우르는 네네네.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세금뿐만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 이제 세금 관련된 게 이제 주거 안정 파트에 조금 있는데 거기에 하나 나와 있는 게 이제 종부세 아까 말씀드린 공정시장 가격률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이제 대출 관련된 거였는데 그럼 세금은 언제 나오냐? 그러면 이제 하반기 7월 하순에 나오는 세법 개정안. 근데 이제 세법 개정안이 원래 항상 7월 말이나 8월 초에 나오거든요. 보통 7월 말에 나와요. 근데 이거랑 경제정책 방향이랑 좀 같이 나온다는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여전히 같이 나오지 않고 분리돼서 나왔다. 자, 그러면은 분리돼서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그럼 경제정책 방향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경제정책 방향을 제가 꼼꼼하게 봤어요. 전체 59페이지인데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좀 힌트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자, 일단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약간 서머리를 해드릴게요. 제일 그 큰 변화가 뭐냐면 대출 규제 완화예요. 대출 규제 완화. 그런데 이 대출 규제 완화가 다 풀어주는 게 아니고 전세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 DSR이 아니라 DTI를 적용하겠다. 당연히 이거 한도 내에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금이 3억인 집이 임대주택이 있는데 뭐 역전세가 돼가지고 2억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그럼 내가 이거 1억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DTI 한도 내에 들어와서 내가 대출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대출 받아서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임차인이 나 그냥 나가겠다. 다른 데로 이사 가겠다. 그러면 3억 내가 전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한도 내에 들어오면 3억을 해주는 거고. 한도 내에 예를 들어서 뭐 2억밖에 안 된다. 그럼 1억 내가 어디서 마련해야 되겠죠. 어쨌든 조금 버퍼를 둬가지고 임차인분이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임차인분이 괜히 이제 임대인한테 돈을 못 받아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막 전세 사기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그 리스크를 오히려 이제 임대인한테 지워버리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최근에 있었던 뭐 빌라항서부터 시작된 그 사건들 있잖아요. 일련의 사건들. 이제 좀 요거를 많이 의식한 정책이라고 보이시나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뭐 보통 일도 아니고 되게 이제 선의 피해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말 사회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물론 지금 나온 정책이 뭐 완벽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7월 말에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와야 되는데 벌써부터 질문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그럼 내가 그 임차인이 나가면 내가 그 집에 내가 소유자인 내가 들어가 살겠다. 그러면 이때도 대출 나오냐? 근데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왜냐면 임차인한테 반환 목적으로 나오는 거고 보도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임차인 계좌로 다이렉트로 써야죠, 대출금이. 그러니까 내 소유자인 나한테 오지 않고 소유자를 위해서 해버리면은 이거는 거의 실질 목적인 이제 어떤 성격이 담보대출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지만 7월 말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겠다. 근데 요거는 좀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임대인이 지금 돌려줄 돈이 없는 건 똑같은데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거면은 내가 받아나가는 게 쉽고 임대인 입장에서 대출이 좀 쉽게 되니까요. 임대인이 들어와서 지속 거주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받아나가는 게 어렵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역전세를 해가지고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출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조금 리스크는 약간은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스크가 이제 임대인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임대인하고 은행하고 이제 채권 관계가 생기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또 계속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 한시법이네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주택 공급이에요. 주택 공급. 자, 우리 지금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새 아파트 지으려면 보통은 택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게 기존에 있었던 오래된 집을 멸실시켜서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거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은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정비 사업이요? 가지고 이번에 신탁사 그거 모델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기간을 좀 단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워낙 정비 사업이라는 게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정비 사업을 좀 보면 그렇게 큰 시도를 거두진 못했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두고 봐야 된다.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단지마다 구역마다
성패가 굉장히 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사람들이 똘똘한 한두 개로 집중을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한남하고 성수가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쪽에 대한 인기는 더 많아질 거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가중치가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스피드를 가장 먼저 볼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도 좀 스피드가 좀 빨리 되는 사업이 있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나온 정책과 뭔가 시너지가 난다 그러면은 거기는 훨씬 더 인기가 많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옥석을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뭔가 힌트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네. 뭐가 재미있게 나왔냐면 주택 공급 관련해가지고 민관 협력 임대 모델을 새롭게 만들겠다. 상생 모델을. 저도 그거 보면서 여태까지는 네. 조금 좀 최근 몇 년 동안은 약간 네. 관 위주로 가지 않았었나. 네. 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거 보면서 정책이 많이 좀 방향을 많이 틀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아마 대표적인 게 그 SH 같은 공사에서 네.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는데 네.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은 이게 종부세 합산비 혜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좀 너무 과했다는 게 뭐냐면 아니 이런 공공적인 성격에 있는 임대주택마저도 종부세 폭탄을 맞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정책의 어떤 그 세밀함 네.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책으로 인해서 가장 반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H 같은 공사들 네. 이제 종부세 혜택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도 요건 갖추면은 공공성이 확보되면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비 혜택 주겠다.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공공성을 네. 띄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건데 지금 경제정책방에서는 약간 맛보기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하는 게 네. 이게 힌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7월달에 세법 개정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는 원래 1분기 때 아파트 신규 등록 허용하고 2분기 때 제도 개편이 나오려고 했는데 2분기 지금 끝났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계속 놔둘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늦어도 3분기 안에 나온다고 친다면 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뭔가 네. 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 아까도 우리 전세 사기 이야기했잖아요. 네. 등록 임대주택. 네. 지자체에서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한 네.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등록 임대주택 계약서 써보셨나요? 네. 표준 임대차 계약서. 네. 장수 엄청 많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뭐 여러 일단 기본 5페이지 넘어가죠. 네. 중간에 임차인이 사인하는 거 2곳 이상 되죠. 네. 설명 들었음하고 마지막에 네. 그리고 부기 등기해야 되죠. 네. 보존보험 해야 되죠. 네. 잘만 운영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렇죠. 사실 임차인을 위해서 뭐 계약서 자체도 임차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약서고 일단 제도 자체가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좀 많이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말이 나와서 제가 이제 여쭤볼 건데 네. 임대주택, 그 등록임대주택 지금 시점에서 이거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지금 살짝 스물스물 이렇게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이거는 뭐 0.5초 만에 나오죠. 무조건 노죠. 무조건요? 무조건. 왜 그러냐면. 확고하시네요? 당연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롤러코스터 다 타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등록했을 때 혜택이 별로 없다. 인센티브.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어차피 조금 있으면 제도 개편이 나온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랜저를 사고 싶어요. 네. 그랜저를 사고 싶은데 2달 후면은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면 풀체인지가 나온대요. 지금 살까 안 살 거예요? 기다려야죠. 안 사죠, 당연히. 기다려야죠. 지금 그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되고. 제도 개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그럼 무슨 혜택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자, 취득세 감면. 자,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은 무조건 신축이면서 공동주택이면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해야 돼요. 네. 지금 아파트 등록이 안 되죠? 네. 그럼 신축이면서 공동주택 뭐밖에 없죠? 다세대, 오피스텔. 네. 둘밖에 없네? 할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잘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해야 돼요. 네. 60제곱미터면 20평대예요. 네. 뭐 국민평형 84 이런 거 안 돼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줄어든다. 거의 뭐 원룸이나 투룸 뭐 젊은 층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정도? 그래서 취득세 감면은 뭐 그 정도. 자, 그리고 내가 재산세 혜택을 받고 싶다. 네, 재산세 혜택은 2개 이상 등록해야 됩니다. 지금도. 네. 근데 앞으로는 모든 세제 혜택에 있어서 두 채 이상
등록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정부가. 앞으로는요? 그래서 공공성을 더 띄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집이 하나가 있고, 네. 다른 집은 임대주택 등록을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재산세 혜택을 받겠다. 네. 혜택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죠. 못 받죠? 네. 그럼 우리 집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줘서 등록을 해야 되고 나는 임차로 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재산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나를 더 산다? 네. 자, 다 좋은데 뭐가 되죠? 취득세 중과 맞죠? 그렇죠. 8%? 네. 12%? 누가 할까? 못하죠? 자, 마지막 종부세. 네. 이제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종부세예요. 네. 자,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넘으면 안 돼요. 수도권 외에는 3억 넘으면 안 되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그럼 여전히 아까 말한 뭐 다세대, 네. 뭐 오피스텔 이거밖에 안 돼요. 네. 나중에 아파트가 풀리겠지만 네. 아파트 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6억 넘었다? 혜택 없어요. 그럼 서울에서는 거의 뭐 혜택 없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국토부가 네. 전 정권에서 2020년 1분기까지 데이터를 발표했거든요. 네. 그 뒤로 데이터 발표 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나온 데이터를 보면 네. 수도권에서 6억 넘은 집이 전체 등록한 임대주택 몇 %인 줄 아세요? 15%가 넘어요. 혜택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등록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등록하는지. 그러면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 안 되기 때문에 네. 11월 달에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올 거예요.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이 좀 황당하겠죠. 왜 이게 등록했는데 안 되냐. 나는 뭔가 혜택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잘못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안내를 못 받았거나 내가 몰랐다 그러겠죠. 네. 그럼 내가 혜택 없으니까 해지하고 싶다. 해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임차인 동의받아야 되죠. 과태료 네. 3천만 원 내야 돼요. 네네.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 배제가 그나마 가장 큰데 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민관 상생 협력 나온 게 이거예요. 종부세 합산 배제 이거 혜택 주려고. 자, 그리고 마지막 양도세. 네. 양도세에서 가장 큰 혜택은 중과가 배제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부분 비조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중과 배제잖아요. 할 필요가 있을까?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양도세에서 큰 혜택이 뭐였냐면 장특공 50% 가능한 거였거든요. 네. 지금 어차피 안 돼요. 건설민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혜택, 취득,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봤더니 종부세 하나 정도밖에 없죠. 네. 그럼 기다려야지. 그러네. 이거를 되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 세금을 깔끔해요. 세금을 하나씩 따라가 보니까 이게 정답이 그냥 나오네요. 네, 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네. 물론 이제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나오는데 네.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3분기 때 정부 제도가 나왔다. 네. 그래서 아파트가 등록이 된다. 네. 그리고 좀 몇 가지 지금 상태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된다. 저는 두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네. 뭔지 아세요? 자, 10년이 아니라 5년 이하짜리 단기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단기. 저는 단기 나오면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만약에 10년짜리밖에 없고 단기가 없다. 그러면 저는 뭐가 붙어야 되냐면 장특공 50%는 붙어야 된다. 장특공 50%. 얘는 붙어야 된다. 그래야지 메리트가 있다. 그래야 메리트가 있다. 자, 그런데 둘 다 만약에 안 나왔다. 네. 그러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정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때는 완전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이제 증여 상속을 생각하는 거죠. 뭐냐면 사놓고 잊어버려요. 사놓고 잊어버리는데 나중에 효자가 될 거 뭐가 있을까요? 사놓고 잊어버렸을 때 잘하면 새 아파트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구축이죠, 뭐. 재개발, 재건축. 초기 재개발. 네. 초기 재건축은 없어요. 왜냐면 비싸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한번 해볼 수는 있겠다. 다만 그 녀석은 끝까지 주택수가 들어갑니다. 네.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가 빠지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55조 20항에 있는 거 그거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평생 1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등록하면 얘는 계속 10년 의무임대 기간 동안 주택수 카운트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네네네. 그럼 여기서 또 이걸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과세 받고 싶으면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내야죠. 근데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하는 순간 취득세 12% 맞아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등록 임대주택 하지 말자. 할 이유가 없어. 하지 말고 일단은 제도 개편을 좀 본 다음에 인센티브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5년짜리가 나올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추후에 생각해도 이제 충분히 될 문제다. 지금은 안 하는 게 좋다. 인센티브가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너무 약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아요. 뭐 내가 그런 리스크를 떠안고 할 이유가 없어요. 맞네요. 그 의무에 비해서 지금 세금을 하나하나 따라 나가 보니까 의무에 비해서는 지금 뭐 이득 볼 수 있는 게 없네요. 네. 항상 이게 법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네.